지난 시간에 고학년 파트 2까지 했었고요. 자, 파트 3 바보 2반 이 부분도 지금 독서 파트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 독서 파트가 총 2번이 나와요. 근데 앞서 그 저학년 그 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독서 논술 또는 뭐 토론 수업을 하시게 된다면 독서 수업은 베이스로 가지고 가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독서 수업을 조금 잘 익혀 놓으시면 방법을 이제 수업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실제로 수업을 많이 해보셨을 경우에 실제로 취업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일자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독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들의 니즈도 논술보다는 독서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어머님들이 상담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독서 전문가가 되시면 아이들과 함께 책 읽고 독후 활동하고 그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미니북 잠깐 보내면 오늘은 톨스토이의 바보 2반이에요. 아까 제가 이 책인데 준비되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읽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렸었는데 읽어오셨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을 할 때 먼저 이 책을 아이들이 물론 이제 가정에서 한번 읽어와 그러면 이제 읽어오기도 하지만 읽어왔다고 해서 여기서 수업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또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내용을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봅니다. 한 바닥씩 읽어보거나 아니면 한 챕터씩 여기 보면 뭐 이반과 형제들이라고 돼 있고요. 다음 장에 가면 악마들의 음모, 막내 악마의 선물, 첫째 악마의 선물 이렇게 해서 한 파트씩 친구들에게 주면서 읽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다 읽은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했니라고 바로 물어보지 않아요. 바로 물어보지 않고 아이들에게 한 번 읽었을 때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읽었어? 읽은 걸로. 그냥 읽은 걸로. 네가 이해한 대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충분해. 그 정도로도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작품과 그 작품의 어떤 시대적 배경 그리고 작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읽기 자료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다 수업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업을 할 때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 직접 편집해서 작가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써서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했거든요. 근데 이 교재에는 실제로 작품도 나와 있고 작가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작품의 배경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활용하면서 충분히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작품의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뭔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한번 읽어보면요. 톨스토이와 그의 작품들. 바보 이반의 작가 톨스토이는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그가 쓴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부활 등은 지금도 세계적인 고전으로 손꼽히는 명작들입니다. 그럼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이 작품들 중에서 너희들 들어본 적 있는 게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읽어본 적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이야기를 한번 꼭 해줘요. 자, 얘들아, 너희들 톨스토이 작품 안 읽어봤잖아. 근데 지금 읽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작품들은 굉장히 분량도 많고 두꺼운데, 이거는 아주 짧지만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배워야 될 거는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세계에 우리 한번 빠져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뭔가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좀 받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몰입해서 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바보 이반은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단편 중에 하나야. 톨스토이는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평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사랑과 진리를 찾으려는 단편 소설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보 이반이야. 이 외에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두 노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두 형제와 황금. 자, 두 형제와 황금 이야기는 우리 초등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초등학교 논술 교재나 독해력 교재나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많이 접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너네 두 형제와 황금 이야기 알아? 바로 그 작가의 작품이야 라고 설명해주면 아, 저 그거 알아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희들 만약에 지금 읽었던 바보 이반 말고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책이 너무 두껍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작을 못할 것 같으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집이라고 있어. 그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한 번 정도 아이들에게 다른 책을 한번 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책을 다 읽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 단원에서 톨스토이의 단편 바보 이반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 바보 이반은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말년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반은 시몬과 그 티라스라는 두 형과 그다음에 말라니아라는 누이가 있었죠. 시몬은 군인이었고 티라스는 장사꾼이었고 두 형은 돈이 부족하게 되자 아버지를 찾아와 재산을 나눠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반 덕분에 재산을 받아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쭉 내려와서 바보 이용 그 이반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시면 되냐면요.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노동의 가치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포커스를 딱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면 어려운 명작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그 연령대에 느껴야 할 것들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수업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 아이들이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이럴 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가 이 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은 아이들은 아직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이 없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고 어릴 때 가치관을 형성할 때 아, 노동이란 게 이렇게 신성한 거구나. 소중한 거구나. 열심히 일하는 자세는 좋은 거구나. 그런 태도들을 주인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풀어내줄 수 있는 게 우리 논술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겠죠. 자, 만화 26쪽, 27쪽. 만화를 보면요. 쭉 보시면 사장님은 자, 뛰어다니니까 당연히 덥지. 그런데 뭐가 더워서 저렇게 웃고 다니셔? 사장님은 자기 일에 충실할 뿐이야. 열심히 일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라고. 열차 차장이 뭐라고? 점잖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더 멋지지 않아? 그러면서 어떤 직업에 대한 그 어떤 귀하고 천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 난 저렇게 몸으로 뛰고 땀나는 일은 딱 질색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철들려면 멀었네. 뭐가 그렇게 아직 멀어. 내 말이 틀렸어? 사실 편하게 일하면 좋잖아. 이런 생각 아이들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이게 직업의 순위가 계속 바뀌고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다 보면 물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의 표준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봤던 답들 중에서 좀 재미있는 답들이 건물주라는 답을 쓴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뭐 축구 선수,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뭐 연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때는 프로게이머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또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저 사실은 수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 꿈을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꿈을 얘기할 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뭐 꿈이나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고를 때 기준점이라는 거를 정할 때 힘들지 않은 일,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초등학생들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일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그게 가치 있는 거고 그게 또 어떤 특정한 종류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요즘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수업할 때 마음이 착잡했었어요. '아 초등학교 친구들이 벌써 건물주를 꿈꾸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인제 아이들에게 쪼끔 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우리 독서, 토론, 논술 선생님들이 약간이나마 1% 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넘어가서 28 페이지 생각 열기. 이반 형제들과 작은 악마들. 자, 이반 형제들과 작은 악마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작품을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이반 형제들, 이반 그 바보 이반 너희들 한번 읽어봤지? 이 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 그 중에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바로 노동의 소중함. 자, 노동 그러면 어려운 말 같지? 근데 이 노동이라는 건 일하는 걸 말하는 거야. 너희 부모님들께서도 각자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걸 우리 노동이라고 얘기해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요. 자, 악마들의 다음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또 그 인물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악마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첫째 그림을 한번 볼까? 첫째 악마가 이런 말을 했어. 그는 싸우는 것을 좋아해. 특히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지. 좋아, 계속 전쟁을 하도록 해야겠어. 자, 직성이 풀리다. 이런 표현을 우리 5학년 친구들 중에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이겨야만 속이 편해. 마음이 편해. 이겨야만 기분이 좋아져. 그런 걸 직성이 풀리다라고 얘기해라고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악마가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시몬이라고 써요. 그러면 시몬은 그렇게 행동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보면 전쟁에서 져서 집으로 쫓겨온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야기를 읽었더라면 그 부분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쓰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교재로 돌아갈게요. 자, 어디에 있냐면 요 미니북 있죠? 미니북에서 4페이지를 펼게요. 4페이지에 펴면 자, 읽어볼게요. 큰아들 시몬을 맡은 첫째 악마는 시몬에게 자신감을 잔뜩 불어넣어 인도와 전쟁을 하도록 부추겼다. 그리고는 시몬 군대의 창고에서 화약을 모두 훔쳐 내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다. 결국 시몬은 땅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다가 몰래 도망쳤다. 자, 이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색깔로. 아까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했다면 자 이번에 선생님이 방금 네가 조금 잘 못 찾았던 부분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까? 라고 해서 아이들이 모르고 조금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스스로 찾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는 욕심쟁이야. 가져도 만족할지 모르지. 그래, 계속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 라고 유혹을 하고 있죠. 둘째 악마가.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둘째 이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름 모르면 이름 찾아봐 라고 해도 돼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지 하고 이제 티라스라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럼 티라스는 어떻게 되었지? 라고 했을 때 잘 쓸 수 있는 친구는 내버려 두고요. 잘 못 썼던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자, 여기 5페이지에 보면은 셋째 줄에 넷째 줄이죠. 자, 이렇게 둘, 넷, 다섯 번째 줄. 얼마 뒤 티라스 역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금 자기 것처럼 써갖고 조금 문장을 그대로 쓰게 만들지 말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짧게 정리해서 써볼까 하고 자기 거화 시키는 거. 문장을 자기 거화 시켜서 자기가 문장을 써내려가는 힘을 길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능력에서 한번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그대로 보고 쓰게 되면 이 친구는 얻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쓰지 말고 밑줄 걷던 부분을 너가 읽어. 그리고 생각해. 그리고 생각했던 것을 너 나름대로의 말로 조금 풀어서 써봐.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찾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쓴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충분히 괜찮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요. 이렇게 29쪽까지 하고 30쪽으로 넘어갈게요. 30쪽. 생각이 쑥쑥. 자, 여기서는 시몬, 티라스, 이반. 이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선생님들께서 책을 읽어 오셨으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8페이지를 볼까요? 8페이지에 보면 갈색으로 첫째 악마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악마가 선물을 주었어요.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자,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게 보릿단으로 병사를 만드는 주문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반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모두 혼내주었어요. 그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요. 9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악마가 알려준 대로 주문을 외우니 정말로 보릿단이 병사들로 변했다. 주문을 반대로 외우니 병사는 다시 보릿단이 되었다. 이번에도 첫째 악마는 비명을 지르며 땅속으로 꺼지고 말았고 그 자리에 작은 구멍만 남게 되었다. 자, 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첫째 악마의 선물 찾을 수 있었고요. 자, 둘째 악마의 선물. 둘째 악마는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나뭇잎으로 금화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되어 있어요. 10페이지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이에요. 그 부분을 이 친구는 미리 찾아놨어요.
그래서 아마 쓸 수 있었겠죠. 네. 쭉 이렇게 자기가 읽었던 부분이랑 놓쳤던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면서 독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1페이지. 이반 나라에 살면 좋은 점은 우선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그대로 얻는다는 것이다. 조금 일하면 조금 얻고 많이 일하면 많이 얻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나만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반 나라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33쪽을 잠깐 볼게요. 33쪽. 노동이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쏟아붓는 노력입니다. 자, 노동이란 노동의 뜻이죠. 노동이란 노동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동하면서 우리는 당장의 기쁨을 뒤로 미룰 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노동을 위해 균형 잡힌 삶, 방향성이 뚜렷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노동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부분은 1번, 2번 문제를 위에 부분을 참고해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을 참고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4페이지를 넘어갈게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 자, 제목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글쓰기를 아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쓴 친구들 거를 조금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5학년 학생이 쓴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 노동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쏟아붓는 노력이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에서 우리 팀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땀이 나면 자신이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열심히 놀든 일하든지 간에 땀이 나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땀은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땀이 나면 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땀은 자신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놀 때 나는 땀을 흘리지 않았다고 구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땀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생각한다. 땀은 냄새방울이 아니고 노력과 희망과 기쁨이 있는 것이라고. 나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치 있다고 배웠다. 나도 내 꿈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초등학교 친구가 이렇게 글을 써줬어요. 자,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다소 이제 조금 이런 내용을 썼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충분히 노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바보 이반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썼다고 칭찬해 줬어요. 물론 문학적으로나 아니면 글쓰기 성취도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잘 썼다, 못 썼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네가 제일 잘 썼어라고 얘기해 줘요. 물론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어떤 한 편의 글을 썼을 때 적어도 어떤 한두 문장이라도 정말 자기 생각을 반짝반짝 빛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체적인 완성도가 다소 조금 떨어질 때가 있고 어떤 특정 문장이 비문이 나온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정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만의 생각을 정립해서 어떻게 글로 쓸 수 있는 것은 남한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독서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길러지는 거고 이 친구가 이것을 논술 1시간 들었다고 해서 한 편의 글을 써내려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해서 나온 결과물이긴 하지만 실은 평소에 이 친구가 살아오는 어떤 시간들, 그다음에 뭐 경험해온 것들,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대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의 가치관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생각이라는 게 자라는 거고 마침 배웠던 게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었는데 거기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제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이게 생긴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이들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끄집어 내주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논술학원을 다녔는데 나한테 배웠는데 이 친구가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쓰지 못하네.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빨리 성취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봤을 때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논술을 배웠더니 글쓰기가 많이 나아졌어요. 학교에서도 글쓰기 활동할 때 일기 쓰는 거나 독서 감상 쓸 때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라는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시면 선생님들 자존감도 올라가고 굉장히 기분 좋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올해로 이제 18년 차인데 저도 하다 보면은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더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노력이라는 게 다 헛된 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인풋이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는 게 있다면 그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잠재력이라는 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물론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뭐 이 부분은 이렇게 가르치세요. 저 부분은 저렇게 가르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그런 것도 되게 저는 예전에 제가 처음 강사를 할 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런 걸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같은 과목 선생님들끼리는 그런 걸 좀 잘 공유 안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거 티칭법이라든가 교재에 대한 내용 하나 더 알려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금씩 보여드리는 것도 이 수업에서 굉장히 더 얻어가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논술학원에 처음 와서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어서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논술이 중요하고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에게 배우길 원했지만 아이는 썩 그렇게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가 제법 말하는 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할까? 뭘 하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친구가 대답한 걸 제가 그대로 워드를 쳤거든요. 우리의 뇌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잠을 잔다. 단 것을 많이 먹지 않는다. 탄산음료를 먹지 않는다.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 양치질을 잘한다. 달리거나 자전거 타기, 인라인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안전하게 생활한다. 과일을 많이 먹는다. 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는 글은 아니죠. 글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한 거를 이제 끄집어내는 일을 한 거예요.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이 아이가 3학년 때예요. 3학년 때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에게 글을 쓰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뭐라고 썼냐면요. 정확히 5줄 썼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은 안전하고 조심성 있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스턴트 식품을 별로 먹지 않는다. 우리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채소, 과일 등 자연에서 난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한다. 평소 저녁에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인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충분히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 글을 처음부터 쓰라고 했으면 이 친구는 이렇게 쓰지 못했을 거예요. 앞에서 생각을
끌어내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렇게 썼었고,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점점점 자기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렇게 채우기 시작했어요. 쭉 자기 거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첨삭 많이 안 했습니다. 초등 논술에서는 첨삭을 많이 하면은 선생님이 많이 잘 가르치고 신경 썼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티칭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이들이 좀 1년 차였을 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주 큰 실수가 아니라면 우선은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틀렸다라는 그런 지적보다는 써내려갔다는 거에 대한, 써내려가는 힘, 써냈다라는 성취, 여기에 역점을 두고 아이들에게 잘했어. 그래, 거기까지 했으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400자를 쓰게 해요. 매번 올 때마다 400자씩 쓰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시간의 힘에 의해서 쌓이게 되면은 뭐 한 달에는 4편이 되겠지만은 1년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한 어쨌든 50편 좀 안 되지만은 45편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성인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45편의 글을 쓰나요? 쓰지 않아요. 일기를 매일 쓰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글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연습을 하고 또 학원 이외에서 학교에서도 쓸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2년 차 정도 됐다.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상세하게 첨삭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하면은 좋은데, 처음 들어오자마자부터 아직 1년 안 됐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원고지에 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또 하나는 띄어쓰기 첨삭을 많이 하시거든요. 띄어쓰기 첨삭은 제가 정말 띄어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이 띄어쓰기 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별 방법 다 써봤는데 원고지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줄글을 먼저 쓰게 한 다음에 띄어쓰기 틀린 상태로 내버려 둬요. 그 상태에서 원고지 쓸 때 아이 혼자 쓰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원고지 쓰는 거 보면서 자, 요럴 땐 띄고 이렇게 해서 띄고 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 문단 나누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면서 하나하나 옮겨 쓰게 만들면 아이들이 자기가 여기서 틀렸다는 거를 제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도 V 표시하면서 틀렸다 표시하지 않아도 세게 표시 안 해도 아이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거 띄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신중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원고지 쓰기를 쭉 하다 보니까 사실 첨삭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이 틀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목표를 달성한 거가 되는 거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더 완성도, 글쓰기의 어떤 기본적인 맞춤법, 띄어쓰기, 뭐 문단 나누기, 그런 기본적인 글쓰기 방법을 아이들이 좀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원고지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파트 4로 넘어갈게요. 억지로 하는 봉사활동은 싫어.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채팅창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뭐 논술 수업 강의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수업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실무적인 거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혼자 내가 강사로서 홀로서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런 방법은 좋은 것 같아. 저 방법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36페이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림 보면은 동대문구의 무료 급식소예요. 자,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점심 식사를 주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봉사? 왜? 뭐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회봉사를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야. 억지로 하는 사람들처럼 안 보이는데 다들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잖아. 그야 당연하지. 저분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자, 여기서 자발이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 있어요. 자발이라는 말에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구나. 맞아. 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돼. 자, 여기 억지로 하면 안 돼. 자, 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야 라는 걸. 자, 넘어가서 38페이지 볼게요. 서영이의 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봉사활동 가본 적 있나요? 자, 저는 아이들한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고등학교 때, 특별활동이라고 하죠. 특별활동 시간에, 다 같이, 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 경험을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처음 시작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거여서 시작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같이 놀아주는 일이어가지고 굉장히 보람된 일이었다.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막 눈물도 났다. 이런 얘기들도 좀 애들한테 해줬었어요. 너희들은 요즘에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안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아니면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따라갔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 회사에서 가족 무슨 김장 담그기 그런 걸 해가지고 그 김장을 담그는 걸 같이 해서 뭐 이렇게 김장을 나눠주는 행동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기도 했었어요. 자, 만약에 없다면 너희들 나중에 중학교쯤 가게 되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그걸 또 기록하기도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봉사활동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 할지 모르겠어요. 봉사활동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뭐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이제 몇 가지 얘기해 주시고요. 뭐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고 서양이는 어떤 봉사를 했는지 우리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자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내가 기다렸던 봉사활동 가는 날이었다. 학교에서 지정해 준 곳은 근처에 있는 양로원이었다. 자, 양로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또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노인들이 함께 사는 곳,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옛날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내 생각과 너무 달랐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달랐다는 거죠. 친구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온 거라면서 일하기 싫다고 계속 투덜거렸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을 하셔도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일도 건성건성하고 시간만 때우는 아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나만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어제부터 심해진 감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대요. 사실 나도 양로원으로 봉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기들이 있는 영화원이나 버려진 동물이 있는 그런 곳에서 봉사활동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양로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자 내가 노인들과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프다고 하고서 안 갈 거래요. 굉장히 솔직한 내용이죠. 솔직하게 썼어요.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봉사활동 가기 전에 서영이는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은, 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이들에게 좀
밑줄 긋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봉사활동을 갔다 온 다음에 얘는 어떤 생각을 했니?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는 다음번에는 봉사활동을 갈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본다면 애초에 봉사활동을 갈 때 장소를 정한 게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준 곳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나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갔는데 친구들이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서로 열심히 하지 않았고 나만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이 친구한테는 버거웠을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사는 경우보다는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였을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유대감이라든가 추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 이제 자주 뵙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의 경우에는 대화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대화를 하고 말동무를 해드려야 되는지 경험이 부족해서 당황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양로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서영인의 반 친구들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다 내 손자, 손녀 같고 이렇게 예쁘고 그래서 좀 아이들이 살갑게 다가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어른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조금 무성의하게 이렇게 시간만 때우는 모습을 보면서 좀 속상하셨을 것도 같고 또 개중에는 버릇없이 말을 조금 예의 없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걸 보고 조금 화가 나셨을 것 같기도 하셨을 것 같고 또 '아 저런 애들은 왜 불러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아 그냥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 보고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은 어땠을까? 한 번 정도 우리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 봉사활동에서 드러난 학교 측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과연 아이들만의 잘못일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주체가 아이들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건 학교였어요. 학교가 아이들의 수요도 조사라든가 아이들의 의견 반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어떤 행정적인 이유로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했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딱 이제 결정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너희가 여기서 봉사해야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봉사 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지도 않았고 봉사를 가야 하는 이유나 어떠면 그 봉사활동 가서 거기서 행동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또 장소도 학교 마음대로 정하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40 페이지. "억지로 가는 봉사 어떻게 생각해?" 앞서서 우리는 서영이가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아이들이 다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첫 번째, "난 다시는 학교에서 가는 봉사 안 갈 거야. 내가 가고 싶은 곳도 아니고 너무 보여주기 행사 같아서 싫어. 이렇게 봉사활동을 시키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단 말이야." 자, 라고 얘기했죠. 서영이의 입장이에요. "그래? 난 좋았는걸? 물론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의 조그만 배려에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 다음에도 꼭 양로원 봉사를 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입장의 친구도 있었어요. "너 말고 다른 애들의 태도를 생각해 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부르셔도 못 들은 척하고 귀찮아하고 그런 애들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더 상처받으신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더 낫지. 처음이라서 그랬을 거야. 자주 가다 보면 점차 익숙해져서 정말 봉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되지 않을까?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봉사는 스스로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해야 돼. 억지로 시키면 봉사하는 사람도 봉사받는 사람도 고생스럽고 난 이렇게 억지로라도 봉사를 가보게 했으면 좋겠어. 벌써 나부터 마음이 달라졌잖아. 라고 하면서 서영이와 그 관우의 입장을 대화의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의 입장은 어떤지 아이들에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보고요. 두 입장이 서로 다른데 너희들은 서영의 입장과 관우의 입장 중 어떤 입장에 동의하니? 라고 물어봐서 누구의 입장인지를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입장에 따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그 이유는 으로 시작해서 쓰는 건데 아이들이 그 이유는 이라는 말로 시작했을 때 뭐뭐하기 때문이다. 또는 뭐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문장을 맺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2쪽. 봉사활동은 왜 시키지? 자, 강제로라도 봉사활동을 권하는 이유가 뭔지를 만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너희들에게 내리는 벌은 봉사활동 15시간이다. 각자 하고 싶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와. 차라리 때리시지. 봉사활동이라니 참네. 문턱을 왜 이리 높게 만들었을까? 문턱만 없애도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어,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선사 같아. 내가 아빠 엄마처럼 돌봐줘야겠어. 어린 나이에 힘들다는 소리도 안 하고 참 고맙네. 학생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이렇게 보람된 일도 많은데 싸움이나 한 내가 부끄러워지는걸? 녀석들 봉사하고 오더니 철이 들었군. 자, 다른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곳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 이외에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아이들은 경험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또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에 아이들은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또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조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또 남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운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확립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봉사활동 이렇게 강제로라도 하는 봉사활동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봉사는 아까 서영이가 말했다시피 마음에서 우러나와 있고 내가 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때서야 봉사하는 게 진정한 봉사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왜 강제 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43쪽 활동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서 44페이지. 봉사가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봉사를 강제를 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에게 봉사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글을 써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돼 있으니까 주장하는 글을 써야 되겠죠.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앞부분의 논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봉사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봉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어떻게 시작할지 아이들에게 각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거야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뭐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써내려 가는데 아이들이 써놓은 것을 보면 우선 제가 노트를 좀 이따 찾도록 하고 요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 예시문이에요. 우리 사회는 봉사를 잘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로라도 봉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론에 써줬고요. 봉사를 해보지 않으면 봉사의 기쁨과 의미를 깨달을 기회가 없어진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스스로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봉사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서야 드는 마음인 것이다. 봉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봉사를 강제로라도 한번 가보면 우리 사회에 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봉사를 억지로 가는 것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직접 봉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시문이 쓰여져 있어요. 자,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하얀 거짓말도 나쁜 거짓말일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거짓말 중에서 어, 모든 거짓말이 나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갖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떨 때는 상대를 속이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거든요. 우리 그런 거를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48페이지. 여러 종류의 거짓말을 살펴보고 하얀 거짓말이란 어떤 거짓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애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거짓말이란 걸 해본 적이 있니? 뭐 장난으로라도 친구한테 해본 적 있어? 그러면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저는 장난친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맞아.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나쁜 의도로 하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장난으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거짓말을 해볼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아래 나오는 아이들 친구들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보자. 여기 A아파트 201호인데요. 탕수육하고 팔보채 갖다 주세요. 해놓고 나서 전화 주문을 했는데 바보들 거짓말인데 자, 이 1번 그림에서 이 친구는 어떤 거짓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장난으로 장난 전화를 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 실제로 저도 한 2주 전인가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많이 시켜놓고 나서 전화로 시켜놓고 나서 실제로 그 장난으로 주문해가지고 모두 폐기 처분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그런 장난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주문해 놓고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 자, 이거 어떤 거야? 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아이가 엄마 나 예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우리 딸만큼 예쁜 사람 있으면 낳아보라고 그래. 자, 이거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진짜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아이들은 그래 우리 딸이 최고야. 아이고 예쁘지.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때로는 미울 때도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예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자, 이러한 거짓말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도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100% 맞는 말이야. 객관적인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들으면 아이도 기분이 좋아지죠. 자, 우리 이런 거짓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영어도 일본어도 잘 못하지만 잘한다고 써야지. 자, 이것은 이력서를 쓸 때 채용이 되기 위해서 영어나 일본어에 자신이 없지만 영어, 일본어 능력을 잘한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른들이 직장을 구할 때 취업을 잘 하려고 취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짓말로 이력서를 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죠. 네가 회사의 사장님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학교랑 성적이랑 외국어 점수랑 전부 다 고쳐서 써갖고 왔어. 근데 너는 몰랐어. 모르고 그 사람을 채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력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어. 그럼 너는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좀 구체적 사례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기분 나쁠 것 같고요. 채용 취소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또는 왜 속였냐고 하고 따질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 4번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곧 나을 거래. 한 달만 치료받으면 된단다. 고칠 수 있을 거야. 내가 의지만 갖는다면 기적은 일어날 거야.
자, 마지막 만화는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아픈 아들에게 엄마는 한 달만 치료하면 된다고 했고요. 아빠는 지금 기적이 일어날 거야. 언젠가 너는 네가 의지만 가지면 이 병 이겨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아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은 몇 번일까요? 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직접적 피해가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 돼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거짓말. 그러니까 남을 생각해서 한 거짓말이 몇 번인지를 체크하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2번하고 4번이 되고요. 이 중에서 하얀 거짓말은 몇 번이니? 그럼 아이들 누구나 다 2번, 4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50페이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여기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27분인데 책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읽어보는 사이에 제가 이제 저도 수업할 때 이거 인생은 아름다워 잠깐 아이들하고 영상 조금 봤었거든요. 잠깐만 함께 보실게요. Quello lì che fa le visite del capitano, no? È un mio amico, l'ho conosciuto quando facevo il cameriere al Grand Hotel. Ma no, mi hanno detto che fanno una cena, mi ha detto che con tutti gli ufficiali, con le mogli. Mi hanno detto se io faccio il cameriere a questa cena. Ma guarda, forse mi vuole aiutare, magari ci portasse via di qui. Guarda, Giosuè, senti, oh, Giosuè. Bartolomeo, hai visto Giosuè? Come no, Giosuè. Giosuè. Che fai? Vieni. No, T'ho detto vieni. no. Come no? Vieni fuori, vieni. Vieni. Vieni, ma guarda qua che sei tutto sporco, sei. Ora quando... Dove sei stato? Sono stato, te l'ho detto, devo finire quella partita a briscola. Con noi ci fanno i bottoni e il sapone. Ma che dici? Ci bruciano tutti nel forno. Ma chi te l'ha detto? Un uomo piangeva e ha detto che con noi ci fanno i bottoni e il sapone. Giosuè, ma ci sei cascato? Ci sei cascato un'altra volta. Guarda, eppure ti facevo un ragazzino vispo, furbo, intelligente. I bottoni e il sapone con le persone. Ma sarebbe il colmo dei colmi. Ma dai,
Ma ci hai creduto? Ci pensi? Domani mattina mi lavo le mani con Bartolomeo, una bella insaponata, Poi mi abbottono con Francesco. Oh, porca miseria, oh, guarda qua, mi è caduto Giorgio. Ma questo sarebbe una persona. Dai, ma ti hanno preso in giro, ma ci sei cascato i bottoni e il sapone. E poi che ti hanno detto? Che ci cuociono nel forno. Ci bruciano nel forno. Ci bruciano.